미국 시민권자의 이중 국적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연방 상원에 발의됐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과 한국 국적을 동시에 보유한 한인 복수 국적자들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새롭게 변경된 시민권 시험의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출제 문항수가 많아진 것은 물론 미국 역사와 정부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민국의 영주권 심사가 크게 강화된 가운데 과거 심사에선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생활 기록, 체류, 경위 등을 세밀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일부 신청자의 경우 자녀의 학교 기록까지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뉴욕과 캘리포니아 등 일부 주에 스냅 프로그램을 중단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지사들은 혜택이 가장 필요한 이들에게 정치적 보복을 가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DHS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뉴욕주에서 범죄 이력이 있는 불법 이민자 7천여 명을 석방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치인들은 범죄자들을 길거리로 돌려보내 미국인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연방 상원에서 미국 시민권자의 이중 국적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한국과 미국 국적을 동시에 보유한 한인 복수 국적자들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는데요. 한국의 복수 국적 제도와도 충돌이 예상되기 때문에 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버니 모레노 연방 상원 의원은 지난 1일 미국 시민권자가 외국 국적을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배타적 시민권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미국인이 다른 나라 국적을 보유할 경우 1년 내에 반드시 하나를 포기하도록 요구하며 기한 내 선택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레노 의원은 외국 국적 유지가 충성심의 분열과 국가 이해관계 충돌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미국민이 되고자 한다면 오직 미국 국적만을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안이 실제로 통과될 경우 한인 복수 국적자들이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 정부가 이중 국적을 금지하게 되면 결국 미국 시민권을 유지할 것인지 한국 국적을 유지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한국은 현행 국적법에서 선천적 복수 국적자와 65세 이상 재외 동포에 대해 복수 국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선천적 복수 국적자는 부모 중 한 명이 한국 국적을 갖고 있고 출생지가 미국과 같은 속지주의 국가일 때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양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입니다. 국적 이탈 신고 기간을 놓친 남성 선천적 복수 국적자의 경우 병역 의무가 종료되는 만 38세 이후에만 국적 이탈이 가능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집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국적을 유지할 수 없게 될 경우 출입국 절차는 물론 한국 내 부동산 보유, 상속, 금융거래 등 생활 전반에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중 국적을 허용하고 있는 미국의 기존 법 체계, 시민권 박탈에 대한 헌법적 논쟁, 수백만 명의 이중 국적자 영향 등 복잡한 쟁점이 얽혀있고 반대 의견도 상당하기 때문에 법안이 실제로 연방 상원과 하원을 모두 통과하는 데는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새롭게 변경된 시민권 시험의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출제 문항수가 많아진 것은 물론 미국 역사와 정부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요구하고 있어 예전보다 공부해야 할 것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뉴욕 지역 매체 고다미스트에 따르면 USCIS의 시민권 시험 개정안을 살펴본 시험 준비반 강사들은 대체로 시험이 훨씬 어려워졌다며 확실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민권 시험 문제 은행은 128문항으로 늘어나고 무작위로 출제되는 20개 문항 중 12개 이상을 맞춰야 합니다. 현행 10개 문항 중 6개보다 훨씬 까다로워진 것입니다. 시험은 신청자가 9개 이상 틀리면 즉시 종료됩니다. 새로운 시험은 10월 20일 이후 시민권을 신청한 사람들이 대상입니다. 시민권 시험 준비반을 운영하는 한 교사는 문제은행 문항을 살펴보면 미국 역사와 정부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이해를 요구하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새로운 문제 중 일부는 미국 시스템이 구성된 이유와 방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 세금을 내는 것이 왜 중요한지, 수정헌법 제10조는 왜 중요한지, 왜 대통령은 2번의 임기만 맡게 되는지, 연방 대법원 판사는 왜 종신 임기를 갖는지 등 이유를 설명해야 하는 까다로운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같은 문제라도 답변 난이도도 높아졌습니다. 시민권 시험 난이도 향상은 이민자들의 문턱을 더 높이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 6개월간 시민권 신청에 대한 승인 거부율은 10%로 바이든 행정부 최근 거부율보다도 높아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민국의 영주권 심사도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거 심사에선 크게 문제되지 않았던 생활 기록,
체류 경위 등을 세밀하게 확인하고 있고 일부 신청자에게 자녀의 학교 기록까지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온라인 매체 M9 뉴스는 어제 USCIS가 영주권 신청자에게 추가 서류 요청서를 보내면서 자녀의 성적표, 입학 관련 서류, 학교 등록 기록 등을 요구하기도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USCIS는 최근 한 영주권 신청자에게 2023년부터 현재까지 약 2년간의 자녀 학교 기록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의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고 자녀의 사생활과 교육 기록 전반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신청자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M9 뉴스는 추가 서류 요청서를 받은 영주권 신청자는 비자 기한을 초과한 오버스테이 상태였다며 해당 신청자는 상용 비자로 입국해 자녀를 학교에 등록시켰고 당시 암 치료를 받고 있던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장기 체류 중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민국이 자녀의 학교 등록 사실을 비자 목적 위반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B1, B2 비자는 관광, 단기 체류 목적이기 때문에 자녀의 장기 교육은 체류 목적 불일치로 간주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자녀의 학교 기록을 통해 영주권 신청자의 불법 체류 의도, 입국 당시 의도한 허위 진술, 나아가 미입국 가능성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전문가들은 향후 유사 사례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추가 서류 요청서를 받게 되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체류 사유, 교육 배경, 가족 상황 등을 체계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정부가 민주당이 주지사를 맡고 있는 일부 주에 스냅 프로그램을 중단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주지사들은 혜택이 가장 필요한 이들에게 정치적인 보복을 가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브룩 롤린스 농무부 장관은 어제 트럼프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다음 주부터 저소득층을 위한 영양 보충 지원 프로그램 수급자 데이터 공개에 따르지 않는 주에 대한 연방 자금 이전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롤린스 장관은 캘리포니아, 뉴욕, 미네소타 등 주지사가 민주당 소속인 주를 열거하며 해당 주들이 수급자 데이터 공개를 준수함으로써 사기를 근절하고 납세자를 보호하는 데 협력할 때까지 연방 지원을 중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농무부는 롤린스 장관 발언 이후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근무하는 주 정부에 재차 자료 요청을 보냈으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농무부 자금을 회수한다는 공식 경고를 받게 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연방 농무부는 지난 5월 각 주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 수급자 정보 제출을 명령했는데 지금까지 제출을 완료한 지역은 29개 주에 그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21개 주 및 워싱턴 DC는 농무부 지시가 불법이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지난 10월 농무부의 자료 요청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이들 주 정부는 연방정부의 수급자 정보를 요구할 권한이 있는지 불분명하며 수급자 사생활 보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취지로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의 방침에 주지사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트럼프 행정부는 왜 사람들을 굶주리게 하는데 집착하나라고 날을 세웠고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는 혜택이 가장 필요한 이들에게 정치적 보복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스냅은 농무부가 운영하는 저소득층 대상 월간 식비 지원 프로그램으로 비용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반액씩 부담합니다. 전국 수급자는 4,200만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DHS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뉴욕주에서 범죄 이력이 있는 불법 이민자 7천여 명을 석방했다고 밝혔습니다. DHS는 뉴욕주 정치인들이 범죄자들을 길거리로 돌려보내 미국인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IC 국장이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에 서한을 보내 불체 외국인에 대한 IC 구금 조치를 존중해달라고 요청했다며 뉴욕주에서 범죄 이력이 있는 이민자를 풀어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DHS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 1월 20일 이후 뉴욕주에서 구금했던 범죄 불체자 6,947명을 석방했다고 밝혔습니다. 석방된 불체자들이 저지른 범죄에는 약물 관련 범죄가 300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도 305건, 성범죄 207건, 살인 29건 등이 포함됐습니다. DHS는 현재 뉴욕주에 7,113명의 외국인이 구금된 상황이라며 이중 범죄 경력이 있는 이들을 주 정부 권한으로 풀어줘선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DHS는 뉴욕주에게 구금되어 있는 범죄 불체자들을 IC로 신병 인도해달라고 꾸준히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뉴욕주 피난처 도시법은 법 집행기관이 이민국 직원과 협력하고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을 인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DHS는 뉴욕주 정치인들이 범죄자들을 길거리로 돌려보내 미국인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며 현재 구금된 이들에 대해선 IC의 방식을 존중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소말리아 출신 연방 하원 의원과 이민자들을 쓰레기라고 부르며 혐오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민 당국은 소말리아 이민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미네소타주에서 대규모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ICE가 미네소타 주도 세인트폴과 미니애폴리스에서 서류 미비 소말리아 이민자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 작전을 개시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작전은 이번 주에 시작되며 두 도시에 거주하며 최종 추방 명령을 받은 소말리아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합법적 체류 신분을 신청 중인 이민자들도 작전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IC는 요원 수사관 및 기타 연방 공무원으로 구성된 이른바 특수기동팀을 투입할 방침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100명의 요원 및 수사관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네소타는 최대 규모 소말리아 이민사회가 형성된 곳입니다. 1990년대 중반 내전으로 대규모 이민이 시작됐습니다. 지난달 27일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소말리아인들이 미네소타를 점령하고 있다며 소말리아 갱들이 먹잇감을 찾아 거리를 배회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말리아 난민 출신 이란 오마르 민주당 연방 하원 의원을 겨냥해 아마도 불법으로 미국에 들어온 사람이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CNN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에도 주 방위군을 곧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랜드리 주지사가 나에게 전화를 걸어 주 방위군 파견을 요청했다며 훌륭한 주지사가 뉴올리언스를 도와달라고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루이지애나의 랜드리 주지사는 공화당 소속이며 헬레나 모레노 뉴올리언스 시장은 민주당 소속입니다. 어제 치러진 테네시주 연방 하원 의원을 뽑는 보궐선거에서 공화당 후보가 민주당 후보를 꺾고 승리했습니다. 다만 공화당 후보의 득표율이 크게 낮아져 내년에 치러질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맷 베넵스 공화당 하원 의원 후보는 어제 치러진 테네시주 제7구 하원 의원 선거에서 승리했습니다. 공화당 소속 마크 그린 전 하원 의원이 개인 사업을 이유로 사임하면서 치러진 보궐선거로 베넵스 후보 당선으로 하원 의석 구도는 공화당 220석, 민주당 213석이 됐습니다. 공화당 베넵스 후보는 53.9%를 득표해 45.0%를 얻은 아프틴 벤 민주당 후보를 약 9%포인트 앞섰습니다. 전문가들은 공화당 텃밭으로 분류되는 테네시주에서 득표율 격차가 한 자릿수로 떨어진 점에 주목하며 민주당이 선전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사임한 그린 전 의원은 2024년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를 21%포인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대선에서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를 22%포인트 앞선 바 있습니다. AP통신은 공화당이 트럼프 대통령 지원 속의 보수 강세 지역을 지켰으나 비교적 근소한 승리를 거뒀다며 민주당은 내년 중간선거에서 워싱턴 권력 탈환의 희망을 키우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유명 인플루언서가 맨해튼의 공원에 신형 노트북을 뒀을 때 얼마나 빨리 도난당하는지 실험을 진행한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삼부차란 닉네임을 쓰는 인플루언서 샘 베레스는 지난 30일 뉴욕에서 누군가가 당신의 노트북을 훔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란 자막으로 시작하는 사회 실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에서 베레스는 맨해튼 워싱턴 스퀘어 공원에서 눈에 잘 띄는 위치에 있는 벤치 위에 신형 노트북을 두고 멀리 숨어서 지켜봤습니다. 행인들은 이 노트북을 슬쩍 쳐다보긴 했지만 4분이 넘어갈 때까지 아무도 이 노트북에 손을 대진 않았습니다. 그러다 5분쯤 지났을 때 노란색 후드를 입고 검은색 잠바를 입은 흑인이 이 노트북으로 다가와 잠시 만져보더니 가져갔습니다. 베레스는 답은 5분 정도다. 그러니 뉴욕에 짐을 두고 나가지 마세요라고 언급했습니다. 누리꾼들은 스타벅스 직원이었는데 카운터에 와서 커피를 리필받는 사이 누군가의 노트북이 도난당하는 걸 봤다. 최대 1분이었다. 노트북을 훔친 게 아니라 주인이 없는 노트북을 주운 것뿐이다 등의 반응을 했으며 서울이나 도쿄에서 시험하면 비자가 만료될 때까지도 아무도 안 가져갈 것이란 주장도 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재외동포청이 전세계 재외동포단체를 대상으로 2026년도 제1차 재외동포단체 지원사업 수요조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수요조사는 2026년 한 해 동안 각국에서 추진될 다양한 동포단체 활동을 효과적으로 파악하고 재외동포 사회의 발전과 권익 신장을 위한 예산 지원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실시됩니다. 총 사업비의 50%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온라인 지원 시스템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를 출력해 서명한 스캔본과 첨부 파일을 이메일로 송부해야 합니다. 신청 마감은 오는 19일입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12월 중순부터 말까지
총영사관을 현재 위치로부터 대각선 방향에 있는 새로운 건물로 이전하고 내년 1월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사관은 이전 작업으로 오는 26일부터 31일까지 민원실 서비스가 중단됩니다. 또 이전 일정 변경이나 현장 상황에 따라 업무 중단 기간 전후로 하루 정도는 일부 민원 업무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며 중요한 업무는 크리스마스 이전이나 내년 1월 5일 이후 방문 처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상호 총영사 대리는 새로운 공관 민원실은 1, 2층에 위치해 동포들의 민원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보다 쾌적하고 신속한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CS가 뉴욕주 정부의 지원을 받아 베이사이드 본관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합니다. KCS는 어제 존 리우 뉴욕주 상원 의원의 지원으로 $200만 규모의 주 정부 예산을 확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KCS 건물은 그동안 장애인 차별금지법 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탓에 지하층은 이동 지원이 필요한 주민들에겐 사실상 접근이 제한돼 있었습니다. KCS 김명미 회장은 수년간 기다려온 필수적인 시설 개선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모든 지역사회 구성원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며 KCS의 미래를 위해 중요한 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MTA는 오는 8일부터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맨해튼과 퀸즈 사이 구간에서 FM 노선이 영구적으로 노선을 맞바꾼다고 밝혔습니다. 노선 개편 이후에는 F열차가 53스트리트 터널 노선을 이용해 퀸즈 플라자, 코트 스퀘어 23스트리트 역 등에 정차하며 M열차는 63스트리트 터널로 이동해 21스트리트 퀸즈 브리지역, 루스벨트 아일랜드 역 등을 지나게 됩니다. 이번 조치는 평일 주간 시간대에만 적용되며 주말 및 심야 시간은 변경 없이 기존 노선대로 운행됩니다. MTA는 이번 개편은 두 노선이 한 선로로 합쳐지는 지점인 퀸즈 플라자 일대에서 발생하는 지연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밤부터 기온이 크게 내려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40도, 섭씨 5도, 밤 최저 기온 22도, 섭씨 영하 6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도 약간 구름이 끼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토요일은 다시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